안녕하세요. 68세 된 박선미입니다. 저는 지금 인천국제공항 출국 대기실에 앉아 있습니다. 3시간 뒤면 유럽행 비행기에 오를 예정이고요. 이번 여행은 제가 평생 꿈꿔왔던 유럽 한 달 여행입니다. 혼자서 말이에요. 사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1시간 전에 벌어진 일은 지금도 믿기지 않네요. 제 아들이 공항까지 쫓아와서 무릎을 꿇고 울며 매달렸거든요. 하지만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려야겠네요. 저는 23살의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시애틀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가진 돈도 별로 없었죠. 남편과 저는 인터내셔널 디스트릭트에 있는 작은 한국 식품점을 인수받아서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12시간씩 거의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연중 무휴라고 보시면 돼요. 설날이나 추석에도 가게 문을 열었으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일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아들 준호를 위해서였어요. 준호는 그때 3살이었는데 정말 예쁘고 똑똑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우리처럼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가게 일이 아무리 바빠도 준호 교육만큼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영어 과외, 수학 과외, 피아노 레슨까지 다 시켜줬어요. 제가 입던 옷은 10년 넘게 입어도 준호 옷은 항상 새 것으로 사줬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돈을 벌면 벌수록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부동산에 관심이 생겼어요. 가게에서 번 돈을 조금씩 모아서 첫 번째 콘도를 샀습니다. 그게 1990년쯤이었나요? 그 콘도를 임대를 주니까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다 싶었죠. 그래서 가게 일은 더 열심히 하고 번 돈은 계속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두 번째 콘도, 세 번째 콘도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면서 나중에는 상업용 부동산까지 샀어요. 작은 상가 건물이었는데 임대 수입이 제법 괜찮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남편과 저는 정말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일하는 날이 많았어요. 저녁에는 집에 가서 또 장부 정리하고 세금 계산하고 그랬죠. 하지만 힘들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었어요. 준호가 우등생이었거든요. 학교에서 상도 많이 받아오고 선생님들도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 준호를 보면 모든 피로가 날아갔습니다. 준호는 고등학교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워싱턴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컴퓨터 공학과였는데 등록금이 정말 비쌌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기꺼이 냈어요. 준호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거든요. 대학 졸업 후에 준호는 시애틀에 있는 IT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엔 주니어 개발자로 시작했는데 능력이 뛰어나서 금세 승진했어요. 지금은 시니어 매니저로 일하고 있고 연봉도 15만 달러 정도 됩니다. 준호가 30살 되던 해에 제시카라는 미국 여자와 결혼했어요. 간호사였는데 성격도 좋고 예쁘더라고요. 처음엔 며느리가 한국말을 못해서 조금 답답했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주들도 2명 낳아줬어요. 손녀가 15살, 손자가 12살인데 정말 예쁩니다. 처음엔 할머니가 한국 사람이라는 게 신기했는지 한국어도 배우려고 하고 김치도 먹겠다고 하고 그랬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클수록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제시카가 한국 문화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명절에 한복 입히는 것도 싫어하고 한국 음식 해주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며느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대신 준호라도 자주 오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5년 전에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근경색이었어요. 아침에 가게 나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병원에 가는 길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산 남편인데 하루아침에 없어지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준호가 장례식장에서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제 나 혼자 남았으니까 내가 아빠 대신 챙겨드릴게. 그때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준호가 예전과 똑같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면 다행이었어요. 생일이나 어버이날에도 카드 한 장 보내는 게 전부였죠. 저는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장도 다녀야 하고 아이들도 키워야 하고 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제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당뇨가 생겼고 혈압도 높아졌어요. 무릎도 아프고 가끔씩 어지럼증도 생겼죠.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혼자 계시지 말고 가족들과 함께 계시는 게 좋겠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규칙적으로 약도 드시고 그러라고요. 그래서 준호한테 전화해서 말했어요. 엄마가 요즘 몸이 안 좋다고. 병원에서 혼자 있지 말라고 했다고. 그랬더니 준호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간병인 구해드릴까요 하더라고요. 간병인이요? 제가 간병인이 필요한 환자라도 된다는 건가요? 그래도 참았어요. 아들이 바쁜 걸 아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서운했습니다. 간병인 얘기가 나올 정도면 차라리 한 번이라도 더 와서 안부를 물어보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3개월 전에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아침에 혈당이 너무 높아서 어지러웠어요. 혈압도 올라간 것 같고 가슴도 답답했어요. 약을 먹어야 하는데 집에 떨어져서 약국에 가야 했거든요. 평소 같으면 제가 직접 운전해서 갔을 텐데 그날은 정말 위험할 것 같았어요. 어지러워서 운전대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준호한테 전화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지금 많이 아픈데 약국에 좀 다녀와 줄 수 있니? 혈당도 높고 혈압도 올라간 것 같아서 운전하기가 무서우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준호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엄마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 있어서 못 가요. 택시 타고 가세요. 그게 끝이었어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40년 넘게 이 아이를 위해서 살았는데 엄마가 아프다고 하니까 택시 타고 가라고 하다니. 중요한 미팅이 엄마보다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정말 아픈데 30분만 시간 내줄 수 없니? 그랬더니 이번엔 짜증을 내더라고요. 엄마 왜 이렇게 의존적이세요? 약국 가는 것도 혼자 못해요. 의존적이라고 했어요. 제가 의존적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40년 동안 이 아이 하나 잘 키우려고 밤낮 없이 일했는데 엄마한테 의존적이라고 말하다니. 그날 저는 택시를 타고 약국에 다녀왔어요. 택시 안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택시 기사님이 괜찮으시냐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집에 와서 남편 사진 앞에 앉아서 한참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준호를 너무 좋은 환경에서 키운 게 잘못이었을까? 고생을 너무 안 시킨 게 잘못이었을까?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평생을 되돌아보니까 제 인생에서 저를 위한 시간이 얼마나 있었는지 생각해 봤어요. 정말 없더라고요. 전부 준호를 위한 시간이었어요. 20대부터 60세까지 40년 동안 저는 박선미로 산 게 아니라 준호 엄마로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준호가 엄마를 의존적이라고 하니까 허탈했어요. 다음 날 교회에 갔어요. 김 권사님한테 하소연을 했더니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선미야,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아들 위해서만 살 건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인데 너를 위해서도 써야지.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맞아요. 제 인생이에요. 68살이지만 아직 건강하고 돈도 있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도 해봐야죠.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준호한테 기대하지 말자.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지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평생 여행을 가고 싶었어요. 특히 유럽 여행이 꿈이었거든요. 파리의 에펠탑도 보고 로마의 콜로세움도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늘 돈이 아까워서 못 갔어요. 준호 교육비 때문이기도 했고 나중에는 혹시 아플 때를 대비해서 돈을 모아둬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언제까지 모아만 둘 건가요? 제가 죽으면 결국 중고가 상속받을 텐데 그 중고는 저한테 약 사러 가는 것도 귀찮아 하잖아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부동산을 팔자. 그 돈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자. 먼저 부동산 중개업체에 연락했어요. 네 채 모두 매각하고 싶다고 했더니 중개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한꺼번에 다 파시냐고 물어보길래 이민 간다고 했어요. 거짓말이긴 하지만 딱히 설명하기도 복잡하고 해서요. 다행히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첫 번째 콘도가 80만 달러에 팔렸어요. 10년 전에 50만 달러에 샀는데 30만 달러 차익이 난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콘도도 비슷하게 좋은 가격에 팔렸고요. 상업용 부동산은 95만 달러에 팔렸어요. 총 350만 달러 정도가 들어왔네요. 그 돈에 기존에 저축해둔 돈까지 합치니까 400만 달러가 넘었어요. 한국 돈으로 50억 원이 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어요.
부동산을 정리하는데 2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동안 준호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원래도 연락을 잘 안 하는 아이라서 제가 뭘 하는지 관심도 없었던 것 같아요. 부동산 정리가 끝나고 나서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유럽 한 달 여행이었는데 정말 설렜어요.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런던 이런 곳들을 다 가보기로 했거든요. 여행사에서 시니어 전용 패키지를 추천해 줬어요. 혼자 가는 거라서 걱정했는데 비슷한 나이대 분들이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분들도 있고 재미교포 분들도 있다고 했어요. 여행 준비하는 동안 정말 즐거웠어요. 옷도 새로 사고 가방도 사고 여행용품들도 준비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저를 위해서 돈을 쓰는 거였어요. 출발 일주일 전에 준호한테 전화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여행 간다고. 유럽으로 한 달 정도 갈 예정이라고 했더니 준호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갑자기 웬 여행이에요? 돈도 많이 들 텐데 굳이 그렇게 멀리까지 가세요? 국내 여행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때 속으로 웃었어요. 이제 와서 돈 걱정을 해주네요. 그래서 말했어요. 엄마 돈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준호가 또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엄마 나이에 혼자 해외여행 가는 거 위험해요.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냥 집에 계세요. 집에 계세요. 또 그 말이네요. 엄마는 집에만 있어야 하나 봐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준호야, 엄마도 내 인생이 있어. 여행 가고 싶으면 가는 거야.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야. 그랬더니 준호가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왜 이렇게 고집이 세졌어요? 예전엔 안 그러셨는데. 고집이 센 게 아니라 이제야 제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준호 눈치만 보고 살았으니까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려고요. 결국 준호는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서요. 그래요. 알아서 할게요. 출발 전날 짐을 다 쌌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떠나는 여행이라서 설레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했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고 출국 수속을 받는데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드디어 해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출국장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어요.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돌아보니까 준호였어요. 준호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그런데 표정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평소에 보던 무관심한 표정이 아니라 정말 급박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집에 가니까 아무도 없어서 이상했어요. 부동산 관리 회사에 연락했더니 다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제서야 준호가 상황을 파악한 거였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말했잖아, 여행 간다고. 유럽으로 한 달 갈 거라고. 그게 아니라 부동산 말이에요. 왜 팔았어요? 그 집들 임대 수입이 얼마인데요? 월세만 4,000달러가 넘게 들어왔잖아요. 아, 그제서야 본색이 나오네요. 집이 팔린 걸 알고 급하게 달려온 거였어요. 엄마가 걱정돼서가 아니라 돈이 걱정돼서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왜 그게 중요해? 내 집인데 내가 팔면 안 돼. 엄마 그래도 미리 상의를 하셔야죠. 나도 나중에 상속받을 건데 왜 혼자 결정하세요? 상속받을 거라고요. 정말 뻔뻔하네요. 평소에는 안부 인사도 제대로 안 하면서 상속 얘기는 벌써 하고 있어요. 준호야, 내가 언제 나한테 관심을 가져줬니? 내가 아프다고 해도 바쁘다고 하고 택시 타고 가라고 했잖아. 그런데 집 판 건 왜 상의해야 하니? 그랬더니 준호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공항 출국장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였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부동산 다시 사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면서 정말 울더라고요. 43살 다 된 남자가 공항에서 엉엉 우는 모습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화가 났어요. 준호야, 너 지금 뭐 때문에 우는 거니? 엄마가 걱정돼서 우는 거야, 돈이 걱정돼서 우는 거야? 그랬더니 준호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본인도 알고 있는 거죠. 돈 때문이라는 걸. 저는 일어서라고 했어요. 창피하게 왜 이래?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그런데 준호가 계속 무릎을 꿇고 있으면서 매달리더라고요. 엄마 제발 가지 마세요. 집에 다시 가세요.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잘한다고요.
40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잘한다고요. 준호야, 너 지금까지 엄마한테 잘한 게 뭐가 있니? 생일 때 카드 한 장 보내는 거. 명절 때 안부 전화 한 번 하는 거. 그게 전부잖아. 엄마가 아프다고 하니까 의존적이라고 했잖아. 약국 가는 것도 혼자 하라고 했고. 그런데 이제 와서 뭘 잘한다는 거야. 준호가 계속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저 진짜 몰랐어요. 엄마가 이렇게 외로워하시는 줄 몰랐어요. 제가 너무 바빠서 신경을 못 썼어요. 바빠서요. 맞아요. 준호는 바빴어요. 회사 일하느라 바빴고 자기 가족 챙기느라 바빴어요. 그런데 엄마한테는 시간이 없었죠. 저는 준호한테 말했어요. 준호야, 이제 늦었어. 엄마도 내 인생 살고 싶어. 40년 동안 너만 위해서 살았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래. 그렇게 말하고 일어서는데 준호가 제 다리를 붙잡더라고요. 엄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 진짜 달라질게요. 기회요. 준호는 지금까지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지 아나요? 아빠 돌아가신 후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요. 매번 전화할 때마다 기회였어요. 엄마 안부 물어보고 건강은 어떤지 걱정해주면 되는 거였는데 그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항상 바쁘다고 했고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나중이라는 게 언제였나요? 한 달 뒤, 두 달 뒤였잖아요. 준호가 계속 매달리니까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공항 직원도 와서 뭔 일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준호를 일으켜 세웠어요. 준호야, 이제 그만해. 엄마 비행기 시간 됐어. 그런데 준호가 놓지 않더라고요. 엄마, 정말 안 가시면 안 돼요. 집이라도 다시 사세요. 제가 돈 보태드릴게요. 돈을 보태준다고요. 웃긴 일이죠. 준호 연봉이 15만 달러인데 집을 몇 채나 살 수 있겠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준호야, 엄마는 이제 내 도움 필요 없어. 40년 동안 너 하나 잘 키우려고 고생해서 번 돈이니까 이제는 내가 쓸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줄게. 너는 엄마를 사랑한 게 아니라 엄마한테 의존한 거야.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감정적으로는 방치했어. 준호가 그 말을 듣고 더 크게 울었어요.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 정말 엄마 사랑해요. 사랑한다고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의존적이라고 말하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고 하는데 택시 타고 가라고 하나요? 진짜 사랑은 관심이에요. 매일 안부를 묻는 것도 아니고 매주 집에 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끔씩 전화해서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플 때 30분만 시간 내서 약 사다 주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면서 이제 와서 사랑한다고 하니까 믿어지지 않아요. 공항 방송에서 탑승 안내가 나왔어요. 제 비행기 시간이 된 거였어요. 저는 준호한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준호야, 엄마는 간다. 너도 이제 어른이니까 엄마 없이 잘 살아. 그리고 앞으로는 엄마 유산 생각하지 마. 내가 다 쓸 거니까. 그렇게 말하고 걸어가는데 준호가 뒤에서 계속 불렀어요. 엄마, 엄마 하면서 따라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출국 게이트 앞에서 준호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엄마, 진짜 가시는 거예요. 다시는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서야 돌아봤어요. 준호가 정말 절망한 표정으로 서 있더라고요. 어쩌면 이때서야 진짜로 엄마를 잃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준호야, 엄마는 죽는 게 아니야. 그냥 내 인생을 살러 가는 거야. 너도 내 인생 잘 살아. 그리고 게이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준호는 유리창 너머로 계속 손을 흔들었지만 저는 더 이상 보지 않았어요. 지금 비행기에서 이 글을 쓰고 있어요. 파리로 가는 비행기예요. 창밖으로 구름이 보이는데 정말 아름답네요. 사실 마음이 복잡해요. 준호가 그렇게 우는 모습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40년 동안 저는 박선미로 산 적이 없었어요. 항상 누군가의 아내이고 누군가의 엄마였죠. 이제라도 저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여행에서 돌아오면 준호가 정말 달라졌는지 지켜볼 거예요. 만약에 진짜로 달라졌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무관심하다면 저도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제 68살이에요.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한 15년 정도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15년만큼은 온전히 저를 위해서 살고 싶어요.
다른 시니어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식들이 무관심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인생이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용기 내서 하고 싶은 일 하세요. 돈이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돈이 있다면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쓰세요. 어차피 우리가 죽으면 상속받을 건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좋은 일에 쓰면 안 되나요? 자식들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모든 걸 참고 사는 것보다는 당당하게 내 의견을 말하고 내 선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이라면 내가 무엇을 하든 존중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면 조심히 다녀오시라고 해야 하는 거고 내가 집을 팔고 싶다고 하면 엄마 뜻대로 하시라고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준호는 항상 자기 기준으로만 생각했어요. 엄마는 집에만 있어야 하고 엄마는 돈을 아껴야 하고 엄마는 나한테 의존하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저를 통제하려고 했어요. 사실 저도 오랫동안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나이 든 부모는 자식들 눈치를 봐야 하고 자식들이 싫어하는 일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런 사고방식이 강하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내 의견을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더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기내에서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비슷한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그분도 자식들 반대를 무릅쓰고 혼자 여행을 나오신 거였어요. 처음에는 자식들이 걱정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엄마가 활기차게 사는 모습을 보고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희망이 생겼어요. 어쩌면 준호도 시간이 지나면 제 선택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엄마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겠죠. 비행기가 파리에 착륙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파리의 야경이 정말 아름답네요. 40년 동안 꿈꿔왔던 파리예요. 공항에서 나와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프랑스어로 뭔가 말하더라고요. 물론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이게 바로 여행의 매력이 아닐까요? 새로운 언어,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람들. 호텔에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왔어요. 에펠탑이 보이는 방을 예약했거든요. 창문을 열고 에펠탑을 보니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68년 동안 살면서 이런 감동을 느껴본 게 언제였나 싶더라고요. 준호한테 사진을 보내줘야 하나 생각도 했지만 아직은 그러지 않기로 했어요. 준호가 진짜로 변하는지 지켜본 다음에 결정할 거예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파리 관광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루브르 박물관도 가고 샹젤리제 거리도 걸어볼 거고요. 생각만 해도 설레네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자유로운 시간이었던 거예요. 아무한테도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었죠. 혼자 여행을 와보니까 이런 자유로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제 마음대로고 어디를 갈지도 제가 정하고 뭘 먹을지도 제가 선택해요. 이런 게 진짜 자유구나 싶었어요.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는데 웨이터가 혼자 여행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용감하다고 칭찬해 주더라고요. 외국 사람도 68살에 혼자 여행 오는 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싶어서 뿌듯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내일 일정을 정리했어요. 오전에는 에펠탑에 올라가 보고 오후에는 센강 유람선을 탈 예정이에요. 저녁에는 프랑스 요리를 먹어볼 거고요. 계획을 세우면서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도 여행을 좋아했거든요. 특히 유럽 여행을 가보고 싶다고 했는데 결국 못 가고 세상을 떠났어요. 일만 하다가 죽은 거죠. 그때 다짐했어요. 저는 남편처럼 되지 않겠다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바로 하겠다고. 건강할 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겠다고.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준호한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카카오톡으로 10개 넘게 메시지가 와 있더라고요. 엄마 무사히 도착하셨어요. 엄마 답장 좀 해주세요. 엄마 정말 걱정돼요. 엄마 제발 연락 주세요. 그런 메시지들이었어요.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 연락할까 말까 했던 아이가 하루에 10번 넘게 연락을 하고 있어요. 역시 사람은 잃을까봐 두려워질 때 소중함을 깨닫나 봐요. 하지만 저는 아직 답장하지 않기로 했어요. 준호가 진짜로 변했는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으로 놀란 건지 좀 더 지켜봐야겠어요. 진짜 변했다면 제가 돌아간 후에도 계속 관심을 보여줄 거고 일시적인 거라면 금세 원래대로 돌아갈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에펠탑에 갔어요.
실제로 보니까 사진에서 본 것보다 훨씬 웅장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파리 전경을 내려다보니까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전망대에서 한국 관광객분들을 만났어요.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부부였는데 남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혼자 여행 오신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제 사연을 간단히 말씀드렸더니 부인분이 깊이 공감하시더라고요. 본인도 자식들 때문에 속상한 일이 많다고 하시면서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부모한테 관심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세대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안부도 매일 여쭤보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핵가족 문화가 확산되면서 가족 간의 유대감도 약해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식들이 관심 없으면 우리끼리라도 서로 도우면서 살면 되잖아요. 친구들이나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고요. 오후에 생강 유람선을 탔는데 정말 로맨틱했어요. 배에서 바라본 파리의 건물들이 마치 동화 속 같더라고요. 특히 노트르담 대성당을 보니까 감동적이었어요. 유람선에서 만난 다른 승객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영어가 서툴러서 완벽하게 대화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소통이 됐어요. 모두들 파리가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저녁에는 정말 프랑스 레스토랑에 가서 정통 프랑스 요리를 먹었어요. 에스카르고도 먹어보고 푸아그라도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와인도 한 잔 마셨는데 기분이 좋아졌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한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전화였는데 받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요. 대신 제시카한테서 온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시어머니 안녕하세요. 준호가 너무 걱정하고 있어요. 한 번만 연락 주시면 안 될까요? 제시카가 연락을 한 것도 처음이에요. 평소에는 저한테 관심도 없던 며느리가 이제 와서 연락을 하니까 신기했어요. 역시 위기가 오니까 가족들이 움직이는군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답장하지 않았어요. 진짜 걱정이라면 제가 돌아간 후에도 계속 관심을 보여줄 테니까요. 파리에서 5일을 보내고 로마로 이동했어요. 로마의 콜로세움을 보니까 정말 장관이었어요. 200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 아직도 그 자리에 서 있다니 신기했어요. 로마에서는 바티칸 시국도 가봤어요.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보니까 정말 아름다웠어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저런 걸 그릴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바티칸에서 또 다른 한국 관광객을 만났어요. 이번에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할머니셨는데 혼자 여행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혼자 세계 여행을 다니신다고 했어요. 그분과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그분도 처음에는 자식들이 반대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꿋꿋하게 여행을 계속하시니까 이제는 자식들도 인정한다고 했어요.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우울하고 외롭게 살면 자식들도 미안해하지만 부담스러워한다고. 그런데 내가 활기차고 즐겁게 살면 자식들도 안심하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정말 와닿았어요. 저도 지금까지 준호한테 외롭다고 말하고 아프다고 하소연만 했는데 그게 오히려 부담을 준 건 아닐까 싶었어요. 앞으로는 제가 얼마나 즐겁게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로마에서 바르셀로나로 이동했어요.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보니까 정말 독특했어요. 아직도 공사 중인데 언제 완공될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가우디라는 건축가가 설계했는데 정말 천재인 것 같아요. 바르셀로나에서는 플라멩코 공연도 봤어요. 열정적인 춤과 음악을 보니까 저도 덩달아 신이 났어요.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열정적으로 살 수 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바르셀로나 해변에도 가봤어요. 지중해를 실제로 본 건 처음이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바닷가에 앉아서 일몰을 보면서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아봤어요. 4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남편과 함께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게 자랑스러웠어요. 비록 준호와는 관계가 어긋났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키웠으니까요. 바르셀로나에서 런던으로 이동하는 날 아침에 준호한테서 긴 메시지가 왔어요.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무관심했던 걸 인정해요. 엄마가 외롭고 힘들어도 제 일만 생각했어요. 엄마 약 사러 가는 것도 귀찮아했고 의존적이라고 말한 것도 정말 잘못이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저한테 얼마나 실망하셨을지.
40년 동안 저를 위해서 희생하신 엄마한테 제가 얼마나 배은망덕했는지.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매주 안부 전화 드릴게고 한 달에 2번은 집에 갈게요. 엄마 건강도 제가 챙겨 드릴게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 메시지를 읽고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적어도 진심은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믿어지지는 않았어요. 위기 상황에서 하는 말과 평상시에 하는 행동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런던에 도착해서 빅벤과 버킹엄 궁전을 구경했어요. 런던은 파리나 로마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신사적이고 품격 있는 느낌이었어요. 런던에서는 뮤지컬도 봤어요. 라이온 킹이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배우들의 연기와 노래가 훌륭했어요. 나이 들어서 보는 뮤지컬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런던의 유명한 애프터눈 티도 경험해봤어요. 호텔에서 정통 영국식 애프터눈 티를 주문했는데 정말 우아했어요. 이런 게 진짜 여유로운 시간이구나 싶었어요. 런던에서 마지막 날 밤에 준호한테 처음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준호야, 엄마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유럽 여행 정말 좋다. 내일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야. 짧은 메시지였지만 준호가 얼마나 안도했을지 상상이 됐어요. 바로 답장이 왔거든요.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무사히 돌아오시면 공항에 마중 나갈게요. 그동안 정말 걱정했어요. 공항에 마중 나오겠다고 하니까 조금 의외였어요. 평소 같으면 바쁘다고 핑계 댔을 텐데 이번에는 직접 나오겠다고 하네요. 정말 변한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건지 궁금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로 준호가 나와 있었어요. 제시카와 아이들까지 함께 와 있더라고요.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요. 준호가 달려와서 저를 껴안더라고요. 엄마 정말 걱정했어요.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제시카도 시어머니 고생하셨어요 하면서 인사를 했어요. 손주들도 할머니 그리웠어요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는 가족의 따뜻한 모습이었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준호가 여행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어디가 제일 좋았는지, 뭘 봤는지, 음식은 어땠는지 정말 관심 있게 들어주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그냥 좋았겠네요 하고 끝났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집에 도착해서 준호가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그리고 제안을 하나 했어요. 엄마 우리 같이 살까요? 제시카도 동의했어요. 집도 더 큰 곳으로 옮겨서 엄마 방도 따로 만들어 드릴게요. 함께 살자는 제안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정말 기뻤을 텐데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한 달 동안 혼자 여행하면서 자유로움의 소중함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준호야, 고마운데 엄마는 혼자 사는 게 좋겠어. 대신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자. 준호가 조금 실망한 것 같았지만 억지로 붙잡지는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고집을 부렸을 텐데 이번에는 엄마 뜻을 존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정말로 집에 찾아왔어요. 제시카와 아이들까지 함께요. 저한테 식사도 대접하고 여행 사진도 같이 보고 그랬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준호가 정말 변했구나. 위기 상황에서만 잠깐 변한 게 아니라 진짜로 달라진 거구나.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해요. 한 달에 2번 정도는 집에도 와주고요. 제가 병원 갈 때도 시간 내서 같이 가주고요. 물론 예전처럼 끈끈한 사이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서로 존중하는 관계는 된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도 말리지 않고 응원해줘요. 다음 달에는 일본 여행을 갈 예정이에요. 이번에도 혼자 가는 건데 준호가 조심히 다녀오시라고 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위험하다고 말렸을 텐데 이제는 엄마가 즐거우면 된다고 해요. 돌이켜보면 제가 부동산을 판 결정이 정말 잘한 일인 것 같아요. 그 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일들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준호와의 관계도 개선됐고요.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계속 참고 살면서 불만만 쌓는 것보다는 용기 내서 변화를 시도하는 게 낫죠. 물론 무작정 하라는 건 아니고 충분히 생각하고 준비해서 해야겠지만요. 저처럼 자식들한테 실망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때로는 거리두기가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도 있어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는데 조금 떨어져 있으면 소중함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리고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지 마세요.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인생이 있어요. 건강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하고 싶은 일들을 해보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거예요. 자식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자식들도 부모를 사랑한다면 부모의 선택을 존중해 줘야 해요. 68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지만 정말 만족스러워요. 앞으로 남은 시간들도 후회 없이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도 용기 내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